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4주차 1차 시로 1단원에서 문학의 숲과 나무단원, 그 두 번째 작품인 최척전이라는 고전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라는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본 다음 오늘 다뤄볼 본문 작품 조희안의 최척전이라는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정리한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핵심 정리를 실시하고 상호 텍스트 작품으로 박시전이라는 영웅 군담 소설에 대해 짤막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희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3주차에도 살펴본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자, 우리가 지난 3주차에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에는 바로 이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학습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내용이라 함은 작가가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 혹은 작품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혹은 문제의식,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화자 또는 서술자, 등장인물을 통해 작품 속에서 특정 상황 속에 놓인 인물들의 어떤 감정, 정서, 태도 이러한 것들도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 형식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형식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일종의 갈래적인 특징 또는 좀 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장치, 기법, 표현상의 특징, 갈래적 특징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문학작품을 감상하든지 간에 이러한 구성 요소인 내용과 형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짓고 있는지에 따라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 소설을 통해 문학작품이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의 어떤 관계, 바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문학작품이 내용과 형식이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방금 배웠는데요.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단순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통 다양한 기관이나 장기로 이루어진 생물체를 일종의 유기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다양한 기관들이 이루어져 복잡한 관계를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유기적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문학작품 속에서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자, 내용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형식에 맞추어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바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 최척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희안의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 오늘 본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모두 정독하고 학습했다라는 전제하에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반드시 작품을 읽지 않았다면 먼저 읽고 강의를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에 남원 사람 최척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남원. 전라북도 우리 전주시 인근에 있는 남원이라는 도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남원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지명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작가는 좀 더 보다 현실감 있고 그다음에 사실성에 근거하여 독자들에게 작품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척이 아버지의 친구인 정생원 집에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그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 구애의 쪽지를 받게 됩니다. 자, 오경이라는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남원 사람인 최척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둘은
이제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심씨의 딸인 오경이 최숙의 아들인 최척에게 구애의 쪽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혼담을 주선한 끝에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 전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가 징집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인데 이러한 이별의 슬픈 아픔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날까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자 그의 오경의 어머니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지만 오경은 그를 거부하고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을 하게 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무엇이 일어나냐? 정유재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전쟁,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을 통해 오경과 최척은 또다시 헤어지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오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전 소설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전통적 여성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요 오경은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상과 과연 부합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자, 내가 여자이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먼저 관심이 있다고 마음에 든다고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어머니가 부잣집 아들을 짝을 지어주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기다려 혼인을 하게 되는 본인의 애정과 사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다가서는 이러한 새로운 여성상을 우리는 이 작품에서 독특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다시 파악해야 될 점은 지금 보면 정유재란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이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이 부분은 어떠한 장면이냐? 바로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작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성 있게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경과 최척이 만남과 그 다음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경이 끝까지 기다려 돌아온 최척과 혼인을 하게 되는 재회, 다시 만남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또 이들은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다시 이별을 반복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을 구조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부터 본문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때 마침 고전소설에서 아주 잘 나오는 아주 포인트인데 그때 마침이라고 자, 명나라 장수가 남원성에서 나와 말을 시키고 있었다. 하필 아무런 앞뒤에 전후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채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작품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해서 무엇을 할 줄 알았다?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주 글로벌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최척은 이 명나라 장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자,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다. 우리가 의탁할 곳 없게 되었다. 이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뒤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이제 사고 무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를 따라서 중국에 따라가 은둔하고 싶다. 아주 명나라 장수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죠.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겼으며 그를 가련하게 또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 누구다? 여유문.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나옴으로써 마찬가지로 현실성과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죠. 자,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하고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 이 여유문이란 인물은 바로 최척의 조력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현대소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의 서사 구조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현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러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최척, 주인공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 고사성어로 지기, 지우 또는 지음,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내 뜻을 알아주는 벗우, 친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이 구석진 땅, 조선에서도 남원 땅에 옹색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소. 그래서 최척에게 말을 주고 자기를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최척은 무엇이 빼어나?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말타기,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심지어 문장에도 능했다. 아주 사기 캐릭. 역시 처음부터 주인공은 먼치킨이 제맛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최척은 어떤 인물이냐? 고전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의 소개 방법입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자, 이 제자는 제주 제자. 제주가 많은 사람, 그리고 가는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많고 심지어 아름답다. 여러분식으로 표현하면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겼다. 그리고 말타기 활쏘기를 잘한다. 이것은 이제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자, 문장에도 능했다. 여러 사람과의 의사소통에도 수월하고 학문적인 지식도 풍부했다.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유문이 이렇게 잘난 인물인 최척을 아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잘 정도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제자가인형인 인물, 자, 최척의 인물의 성격이나 유형을 작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최척은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주도 면밀하고 신중하고 말타기 활쏘기도 잘하고 문장도 잘해. 아주 직접적으로 인물의 유형과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유문 총병의 군대가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오죽 아꼈으면 전쟁 중에 죽은 병사 대신에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절강성 요흥에 가서 함께 살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은 공간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 바로 어디로? 조선 남원에서 바로 이곳 중국 절강성 요흥으로 장소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자, 이 최척전이라는 작품의 굉장히 큰 의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고전소설 작품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 우리가 대국이라고 보통 옛날 선비들이 생각했던 중국을 보통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인 남원이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 플러스 현대 대형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해외 로케이션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흥, 일본의 나고야, 그 다음에 안남, 즉 지금으로 따지면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러 가지 나라와 도시들이 나오면서 장소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빈번하게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에 앞서 자, 이야기의 사건의 흐름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뒤죽박죽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이야기 뒤에 나왔죠. 이것 또한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사건의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마구잡이로 뒤섞여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자, 외적은 최척의 부친, 장모,
자, 이제 최숙과 심씨가 되겠죠. 이들이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냄새가 나죠. 감시를 소홀히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탈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탈주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치 또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뒤에 나타나는 사건의 이유나 계기 이러한 것들 매개하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적이 결국 찾다가 떠난 뒤에 이들은 최씨 일가, 최척 일가, 즉 최천의 부친인 최숙과 장모인 심씨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가 영곡사라는 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승려들 방에서 무엇이 기가 막힙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장모가 최척의 아버지에게 어쩜 이렇게 우리 손주의 소리와 똑같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뭐 얼마나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의미하고 있다. 단지 아기 울음소리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떠들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길에 버려져 있었을 거고, 얼마나 비슷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그 장소에서 울음소리만 듣고 나의 손주임을 짐작하고 그로 인해서 살펴보니 과연 나의 첫손자 몽석이었다. 그리고 최숙이 최척의 아버지가 승려들에게 묻게 됩니다.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자, 혜정이라는 승려가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여겨 거두었습니다. 아주 이것 또한 우연성을 나타내고 있죠. 논리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 고사성어로 보통 천우, 신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숙은 손자를 찾고 최숙의 장모인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온 뒤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살림을 꾸려나갔다. 여기서 최척의 아버지와 최척의 장모가, 오경의 어머니가 다시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최척의 아들인 몽숙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앞부분의 전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때 오경은 자, 별다른 장치 없이 오경의 행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외적, 돈우라는 인물. 돈우는 늙은 병사인데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 그럼 전쟁터에 쓸모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본래 장사꾼이어서 항해에 능숙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장 소서행장, 실제 일본에 있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장수의 이름을 실제로 집어넣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 전체에 사실감과 현장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에 능했기 때문에 그를 선장으로 발탁했다. 근데 이 돈우가 오경을 거두었는데 오경이 아주 명민하고 영특해서 똑똑하다는 얘기죠.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달아날까봐 이런 걸로 꼬시고 있었는데 마음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빠져나왔다. 자, 왜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자, 전쟁통에서 전란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 어머님과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식마저 잃어버려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살아봤자 무엇하겠나 이러한 심정으로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우란 사람은 아까 최척에 있어 여유문과 마찬가지로 오경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력자, 오경이 앞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어느 날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난다. 불, 부처의 어떤 한자적 표기죠. 자,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결국 부처, 이 장육불은 만복사라는 절의 부처인데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꿈에서 장육불이라는 부처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고, 이 기쁜 일은 과연 가족과 이별한 오경이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가족과의 재회. 가족과 재회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학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다시 만난다는 이러한 상황, 이런 재회를 암시하는 장치, 이것만 보고도 얘 다시 재회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암시하는 장치를 바로 우리는 복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제시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오경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어떠한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이 꿈에서 깨어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없으란 법도 없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거지로 음식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자, 도누가 이제 나고야로 자신의 집으로 오경을 데리고 가는데, 자, 여기서도 공간의 이동, 즉 확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아까는 남원에서 중국 절강성의 요흥으로 장소가, 공간이, 배경이 이동되었고 확장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어디로? 나고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좀 더 사실감과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고 집에 남자가 없었는데 오경을 집에 살게는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경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 남장을 하고 도누를 속이고 있었다. 자, 전쟁터에서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경은 남장을 하고 남자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경의 기지와 어떤 뛰어난 지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오경은 도누를 속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 내가 조선에 있을 때도 남자들이 한 일은 전혀 하지 못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누는 더더욱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배 타러 장사하러 갈 때마다 무엇을 맡겼다? 항해장 일을 맡겼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항해장 일. 자, 항해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이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오경이 배를 타고 장사로 돌아다니게 된다. 그렇다면 오경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밖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최척과 만나게 될, 조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앞으로 재회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떠한 장치적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딜 돌아다니냐? 중국인데 그 넓은 대륙 중국에서도 복건성과 절강성, 아까 우리 요흥, 절강성, 요흥, 아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겁니다. 떡밥을 깔아두는 것이죠. 이 떡밥이 어떻게 회수되는지 이것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정없이 시간과 원인적, 인과적 결과 없이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죠. 최척의 이야기와 오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최척의 아버지와 장모의 이야기. 자,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면서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얼마나 아꼈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여유문이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자, 우리가 아무리 형제간, 남매간, 자매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자기의 형제, 자매, 여동생, 오빠, 남동생을 상대방에게 결혼시켜줄 정도면 얼마나 신뢰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최척이 근데 완강히 거절합니다. 자, 세장가를 갈 수 있는데 거절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내가 자식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서 제사도 못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처지에 내가 혼인해서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간접 제시. 최척은 어떤 사람이냐? 신의가 있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 다음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사랑과 의리가 있고 신의와 예절을 중시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성격을, 인물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유문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나 더 이상 너에게 혼담을 권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내고 있던 와중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여유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척은 의탁할 곳이 더더욱 없게 되죠. 그래서 양자강도 갔다가 회수도 갔다가 중국의 명승지를 두루두루 돌아보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용문도 갔다가 우열도 보고 원수, 상수, 배 타고 동정호, 악양로, 고소대, 상가, 강가, 구름 사이, 배회. 자, 최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유랑하는 최척의 삶을 아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데 훌쩍 뭐하고 싶다.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속세를 떠나고 싶다. 자연에 응거하며 살고 싶다. 어떤 뭐 해섬 도사라는 왕용이라는 사람이 뭐 청성산에 응거하면서 뭐 선약도 만들고 신선이 되는 술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으로 가기 위해 촉당으로 가서 술법을 배워서 뭐 속세를 버리고 나도 응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냐? 여기 또 나오게 되죠. 송우라는 사람. 송우라는 사람 역시 무엇이냐? 바로 최척의 조력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응거하고 싶었는데 이 송우라는 사람이 최척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 전에 최척의 조력자인 송우에 대한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는 무엇이고 뭐 집은 항주 어디에 있고 자, 여기서가 중요하죠.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 우리가 이런 것을 입신 양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신양명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겠죠. 아까 우리가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성격이 주도 면밀하며 뭐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고 문장에 능하고 이것도 직접적인 제시인데 여기도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고 입신양명을 좋아하지 않고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직전에 자, 최척의 대화를 통해 대사를 통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혼자 편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척의 생각이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인물의 성격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제시한 간접 제시의 성격의 유형, 제시 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아주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최척과 서로 지기, 우리가 아까 배웠죠. 지기, 지우 또는 지음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최척이 촉당으로 가서 속세를 버리고 응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술을 들고 찾아와서 취해가지고 이야기하죠. 불로장생하고 싶고 누가 바라지 않겠냐마는 고금 천하에 예나 지금이나 천하, 뭐 동서남북 전 세계 어디에서 그런 이치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응거해서 산도깨비 이웃이 될 것인가.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배 타고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면서 무엇하자? 장사하자. 나랑 같이 여기저기 떠들면서 장사하면서 남은 생을 즐기고 세상사에 통달하는 그런 삶을 살자. 최척에게 권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최척은 깨닫게 되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나 무엇을?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경이 아까 항해장의 역할을 맡아서 본우와 함께 장사를 하기 위해 항해를 하게 되고 최척도 조력자인 송우와 함께 장사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자, 물론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게 될 텐데 거기서 만나게 할 가능성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굉장히 적은 가능성이지만 어쨌든 문학적인 장치로는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약간 어떤 장치적인 복선, 둘의 만남과 재회를 암시하고 있다. 떡밥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자, 경자년 봄이었다. 아주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오게 되죠. 최척은 송우를 따라서 어디로 갔다? 안남. 자, 우리 역사에 이런 배경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학의 역사에서. 마찬가지로 공간 배경에 무엇? 이동. 즉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합니다. 안남, 베트남의 한자어 표기이죠. 자,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는데 그때 하필 무슨 배도 있었다? 일본 배도 있었다. 점점 떡밥을 크게 범위를 넓혀 있다가 좁게 줄이고 있죠. 왜?
지금 오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누. 도누를 따라서 나고야에서 항해장 역할을 맡아 장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일본 나고야 사람입니다. 자, 일본 배도 하필이면 같은 포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자,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지금 배경을 아주 그림처럼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죠. 바람, 예를 들면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자, 여기서 시간적 배경, 뱃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고요, 사방이 고요하고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아주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하고 이러한 바다 위에서 구슬픈 밤, 모두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간적 상황 속에서 간간히 무엇이 들렸다? 물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일본 배에서는 연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떠했다? 매우 구슬펐다. 자,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적 배경과 물새의 울음소리, 일본 배의 연보라는 소리가 자연물을 통해 이 구슬픈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감정의 이입이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자, 이 상황에서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이제 뱃머리에 기대서 신세를 한탄하다가 갑자기 짐꾸러미에서 무엇을? 퉁소를 꺼내서 이 퉁소,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하게 됩니다.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무엇을 하려고 했다?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자, 최척의 퉁소 소리 때문에 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하늘과 바다가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최척의 퉁소 곡조가 어땠다? 매우 슬프고 구슬펐다. 그 뱃사람들도 모두 일어나서 놀라서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자, 근데 문득 갑자기 연보라던 소리가 그치고 무엇이 들려왔다?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는 이러합니다. 자, 여기서 시가 삽입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삽입시라고 하는데 산문, 소설에서 시가 삽입되었을 때의 효과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산문, 소설적인 요소에서 운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분위기를 환기한다, 전환한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또한 무엇 할 수 있냐? 조성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암시, 복선 또는 사건의 내용의 요약 또는 예측, 다양한 이 기타 등등 다양한 삽입시의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하필이면 조선말이네요. 조선말. 자, 오경과 최척은 조선 사람입니다. 자, 왕자교. 사실 둘이 처음 만났던 공간입니다. 퉁소 누가 평소에 좋아하고 잘 불어요? 최척이죠.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타고 함께 날아가리니 자,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무엇하지 않으리? 길을 잃지 않으리. 함께 타고 날아간다면 우린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자, 우리 이렇게 암담하고 슬픈 상황이지만 우리 함께라면 절대 앞으로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길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무엇하게 되겠다? 다시 만나게 되겠다. 무언가 의미심장하게.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환기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재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떡밥을 깔아놓는 복선의 역할을 하지만 자, 이 전에 있었던 우리가 내용엔 나오지 않았지만 최척과 오경의 어떤 만남의 스토리를 사건을 요약했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다양한 삽입시의 효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를 읊는 소리가 그치고 한숨소리,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최척이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얼빠진 사람 같았다. 퉁소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있었다. 자,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고 3번이나 물어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도 심지어 목이 막혀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저건 누가 지었어?
내 아내가 지었어. 누구야 내 아내? 오경이야. 잃어버려서 죽은 줄만 알아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서 제사도 못 지내고 있던 나의 아내 오경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세장가도 가지 않았던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내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부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의 징표야. 우리 둘밖에 모르는 거야. 게다가 방금 들은 소리도 내 아내 목소리야. 혹시 아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척과 오경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재회에 대한 어떤 암시, 곡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 우연성. 하필 밤에 퉁소를 불었는데 인근에 듣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 아내였다. 죽은 줄 알았던. 얼마나 우연적인 요소입니까? 자, 그리고 자기 일가가,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들을 말했더니 모두가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자,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 대놓고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내가 사정을 살펴보겠소. 자, 그의 성급한, 의리 있지만 성급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죠. 이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조력자인 송우가 야심한 시각에 난리가 날지 모르니 조용히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 찾아가 보자. 송우의 어떤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고 이런 성격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최척이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일본 배 앞으로 가서 자,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다. 나도 조선 사람인데 이영만리 타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보고 너무 기뻤다. 한번 만나볼 수 있겠나? 라고 요청을 하자 누가 어제의 오경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오경은 어젯밤 최척의 총소를 들었는데 조선가락인데 딱 귀에 익은 곡조야. 왜? 자기 남편일 것 같아. 최척일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최척이지 않을까 의심스러워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었다. 오경이 가지고 있는 기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던 차에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최척이 말하는 소리야. 확신을 하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려와 두 사람이 결국 뭐 하게 된다? 재회를 하게 된다. 아주 눈물의 재회죠. 서로 얼싸안고 소리치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 눈물이 나와서 피눈물이 나올 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뱃사람들이 모두 친척이거나 친구인갑다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 이 사람이 부부였다라고를 알게 되자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다. 아까도 말했지만 천우신조라는 용어.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것을 전대 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사한 말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는 이제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 우연하게 흉소소리가 매개가 되어서 부부가 최척과 오경이 재회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끝나게 되냐? 최척과 오경이 다시 만나서 어디를 와서 삽니까? 중국에 와서 살면서 첫째는 몽석이었고 둘째인 몽선을 낳아서 살고 있었는데 자, 몽선이 장성하게 되자, 다 자라게 되자 누구와 혼인? 중국인이 홍도와 혼인을 시키게 된다. 자, 몽선도 조선 사람인데 중국인, 이 당시에는 외국인과의 결혼, 혼인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제한적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어떤 개방적인 생각이었다. 고전소설에서 나타나기 힘든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 또 실제적인 전쟁이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함으로써 사실감과 현실감을 부여하게 있게 되고 자, 이거 플러스 또 어떻게 되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이번에는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죠. 근데 최척은 또 여기서 더 기구한 것은 몽석은 조선의 병사로 출전했다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더 우연적인 요소 어디서 제외를 하게 됩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우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죠. 자,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했고 남원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원래대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어서 오경, 자신의 아내, 몽신, 몽선, 둘째, 그 다음에 몽선의 아내인 홍도 모두 남원에 돌아와서 재회, 결국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살게 된다.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고전소설은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사건 전개가 인과성이 떨어지고 우연적인 요소로 나타난다는 점, 우연성.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권선징악적인 요소 또는 행복한 결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매우 용모가 수려하고 빼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내용과 형식,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여러 가지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호 텍스트 작품 박시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갈래는 산문에서도 소설, 그 중에서도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문소설이자, 자,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쟁, 임진왜란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다음에 명과 후금과의, 후금은 훗날 무엇이 될까요? 청이 되죠. 이러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군담소설이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이다. 갈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나옴으로써 사실적인 성격, 그 다음에 승려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만복사의 부처, 장육불이 등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교적인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 나오는 걸로 보아 불교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우연성, 우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의 특징으로는 시점이, 작품을 서술하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전지전능한 작가가 전지전능한 무엇의 입장에서? 신, 가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알고 표현하고 제시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핵심 용어 정리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꼼꼼하게 이러한 우리 학습 내용과 연결해서 꼼꼼하게 학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조선시대에서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금의 전쟁이라는 이러한 전쟁을 배경으로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으로는 조선의 남원, 일본의 나고야, 중국의 절강성의 요흥, 안남, 베트남 여러 가지 해외의 로케이션이 나오는 아주 근래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광범위한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죄제는 작품을 다루고 있는 소재, 제재는 최초 일가의 이산과 재회, 이산은 떨어질 리에 흩어질 산, 떨어지고 흩어진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가족이 분리된 상황, 이러한 상황의 가족을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그때의 이산입니다. 헤어지고 재회하는 것,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주제는 무엇을 형성하고 있냐?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보면 이러한 다양한 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나라 가족들이 이산과 재회,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걸 통해 어떠한 상황이다? 전쟁의 참혹함, 우리 민족이 이런 전쟁의 참혹함으로 겪은 어떤 고통,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기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주제와 제재가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 나오는 갈래, 성격, 시점, 배경 이런 특징들은 이러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이러한 전쟁을 통한 우리 민족의 참혹함, 전쟁의 참혹함과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내용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양한 것들을 형식적인 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 표현상의 특징은 자, 만남과 이별, 재회가 반복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의 참혹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전쟁, 조선시대, 경자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고, 공간적 배경이 남원, 조선, 나고야, 일본, 절강성, 요흥, 중국, 그 다음에 안남이라는 베트남, 여러 가지 공간적 배경이 이동하고 확장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작품의 장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해외 영화를 보면 몇 개국 로케이션, 초대규모 영화 제작 예정 이런 말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4개국 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대형 영화입니다. 과거로 살펴보면 그렇게 스케일이 있는 장대한 규모의 작품이라는 것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등장인물의 성격, 유형인데, 먼저 최척은 고전소설 주인공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 제자가 인형, 용모가 빼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여유문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지만 거절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리고 전쟁과 이선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려는 의지적인 인물이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 자, 그의 아내 오경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전쟁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최척에게 먼저 구애 쪽지를 보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부잣집 아들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어떤 인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신의 애정에 좀 더 발벗고 나서는 이러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봉건적이고 보수적이고 소극적, 수동적이었던 조선 과거의 어떤 여성상과는 달리 좀 더 현대에 가까운 현대적인 새로운 여성상의 모습을 이 시기에 먼저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만복사의 부처 장육불이 나타나는 꿈의 역할은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좋은 일, 즉 가족과의 재회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 즉 떡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재회를 무엇이 매개, 연결하게 되느냐? 최척의 총소소리와 오경의 시 읊는 소리가 어우러져서 재회를 매개하게 된다,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 전반적으로 인과적인 논리성보다는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적인 우연성에 의해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과 형식이 표현상의 특징이 아니면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상호 텍스트 작품으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박시전이라는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다룬 전쟁 또는 군담 소설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시전은 굉장히 문학적인, 문학사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박씨라고만 나온다면 이때 당시는 남성이 아니고 성만 나왔을 때는 여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씨는 여성, 부인, 어떤 나오는 이시백이라는 인물의 부인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고전소설을 보면 이렇게 한자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박씨는 일단 여성 주인공입니다. 여성 주인공이자 여성 영웅의 면모를 보인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존의 영웅은 보통 어떤 인물, 성별이 남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아주 대놓고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작품이다. 자, 이 배경이 언제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호진. 자, 그 다음에 호장, 호군. 자, 이 호는 오랑캐, 즉 청나라를 의미하게 되는데, 청나라와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나라와 싸웠을 때 어떤 전쟁일까요? 그렇죠.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용골대, 그때 당시 침공했던 장수의 이름이죠. 자, 실제로 우리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가 아니고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왕대비, 세자, 대군, 장안미색 공녀들을 압송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미 패배했는데 박씨 부인이 불을 붙여서 뭐 이들이 행렬을 잃고 다 청나라 장졸들이, 병사와 장수들이 다 타죽고 밟혀 죽고, 자, 살고자 해서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실제 전쟁의 역사와 다르죠. 용골대가 장수가 후회합니다. 분한 기색을 내비쳐요. 왜? 화친을 받아서 공을 세웠는데 이 박씨 부인을 시험하려다가 모두 죽여버렸다 내가. 그래서 패배하게 되었다. 너무 분하다. 해서 회군 철수하자, 돌아가자 해서 움직이는데 박씨가 재주를 부립니다. 어떤 재주? 자, 도술을 부리게 되죠. 도술. 공중으로 뭐 두줄기 무지개가 일어나고 비가 천지를 뒤덮고 뭐 바람이 불고 눈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서 발이 모두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했다. 아주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기적인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 선생님이 먼저 이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작품을 어떻게 형상화, 표현하고 있는가? 최척전에서는 전란의 참상, 끔찍함, 어려움, 민중의 고통, 백성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형상화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시전에서는 전란 속의 영웅의 활약상을 전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기적은 기이하다, 재주가 많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척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명과 후금과의 전쟁, 이 세 가지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박시전은 이 이후인 청나라와의 전쟁,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승리로 끝났지만 병자호란은 굴욕적인 참패로 끝나게 되었는데,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참패를 하게 되죠. 자,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무엇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학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승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자,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패배했지만 우리는 글로서, 문학으로서는 승리했다라는 작품을 읽고 향유하고 공유하면서, 그래, 우리 나쁘게 말하면 정신승리, 하지만 좋은 말로 표현하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학적 승리다. 문학적 보상을, 민족의 염원을 표현한 문학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척전의 최척전의 최척과 박시전의 박시가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자, 최척은 평범한 인물, 물론 마냥 평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 중에 한 명이지만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는 점, 하지만 일반 백성의 한 사람, 평범한 인물로 고통을 받고 좌절하지만, 하지만 또 의지를 가지고 있죠. 가족에 대한 재회. 하지만 박씨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신이한 도술을 부린다. 자, 선생님, 최척도 제자가 인형 인물의 모든 것이 뛰어나고 고통을 받지만 좌절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박씨가 가지는 영웅적인 면모와 대비되어서 평범한 인물이라고 표현한 점, 그 다음에 신이한 도술을 부리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이러한 요소들과 대립돼서 대조되는 모습에서의 어떤 고통과 좌절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척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현실 실제의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민족적 염원을 담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여성 영웅을 제시하고 있다. 왜 여성 영웅을 제시했을까요?
현대에서도 여성 영웅이 등장하지만 이때 당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여성 영웅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 임진왜란 때 사대부나 남성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문제 해결, 전쟁을 종결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한 방식으로 이에 대비되는 여성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이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조이안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글과 글씨에 뛰어났고 해학에 등했다. 현곡이란 자를 가지고 있어서 저서에 현곡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덕령을 따라 종군합니다. 의병장을 따라 종군했기 때문에 의병으로 자원 입대를 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자, 자신의 무엇을? 실제 경험을, 그리고 실제 배경을 작품으로 녹여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자, 옥사의 연루, 개축옥사에 연루돼서 벼슬에 쫓겨나 어디에 은거생활? 남원에서 은거생활을 했다. 우리 공간적 배경, 조선에서 남원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무렵에 최척전을 창작하게 되었다. 자, 실제 본인이 은거했던 공간적인 배경 역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작가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시대적인 사건이나 실제 거주하던, 기거하던 공간적 배경,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이것에 살을 붙여서 새로운 내용의 소설, 최척전, 고전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조이안이라는 인물이 글과 글씨에 능하고 해학에도 능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수능이나 시험, 다른 학력평가라든지 내신 시험에서 최척전뿐만 아니고 다른 작품이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상호 텍스트로 다른 전쟁과 전란을 배경으로 한 군담소설, 아니면 박시정과 연계하면 다른 여성 영웅이 나타나는 홍계월전이나 이런 작품들이 연관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최척전과 유사한 내용, 사건 전개 방식이 있는 작품들도 출제가 가능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깊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4주차 1차시 수업 들어주어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사 운영이나 강의 내용 또는 과제에서 어려운 점, 질문사항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에 질문을 올려주어도 좋고 선생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